한 여인이 쫓겨났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3년을 함께 살았던 시동생이 형수의 짐짝을 직접 마당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짐을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형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도 안 됐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비웃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과부가 이 큰 집을 차지해서 무엇하나? 어서 나가시오. 여인은 결국 울음을 삼키며 빈손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들고 나온 것은 딱 하나.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금이 간 낡은 화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 시동생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여인 앞에서 빌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오늘은 쫓겨난 형수 박 씨와 그녀를 쫓아낸 시동생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28살에 남편 김서방을 잃었습니다. 김서방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를 아끼고 이웃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을 거지를 하다가 논두렁에서 픽 쓰러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사흘 밤을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장례를 치르던 그 셋째 날, 시동생 김 씨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형과 10살 터울의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의 그늘 아래 자라 늘 형을 따랐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형의 재산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는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그 마음이 형의 눈이 감기자마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김 씨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박 씨의 짐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형수, 할 말이 있어. 박 씨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 이 집은 이제 내 것이오. 형님이 아들 없이 돌아가셨으니 재산은 당연히 아우인 내가 물려받는 것이오.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저는 형님의 아내입니다. 갈 곳도 없는데 이러시면. 갈 곳이 없다고요? 김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정이 있지 않소. 자식도 없는 과부가 이 큰 집을 차지해서 무엇하나? 어서 나가시오.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하인을 시켜 박 씨의 짐을 마당으로 던지게 했습니다. 반지꼬리, 옷가지, 작은 경대, 남편과 함께 모은 살림들이 먼지 속에 나뒹굴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들을 부여잡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날 오후, 박 씨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두 팔에 안을 수 있는 것만 챙겼습니다. 그 중에 유독 박 씨가
꼭 끌어안은 것이 있었습니다. 낡고 금이 간 작은 화로였습니다. 남편 김서방이 살아있을 때 겨울이면 늘 곁에 두고 쬐던 화로. 하인이 그것을 빼앗으려 하자 박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형님 생전에 쓰시던 것입니다. 김 씨는 그 볼품없는 화로를 보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딴 고물 가져가시오. 어서. 박 씨는 화로를 꼭 안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그 소리가 박 씨의 등에 꽂혔습니다.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박 씨가 떠난 뒤 김 씨는 형의 집에 들어 앉았습니다. 형이 남긴 논밭과 집, 가축과 살림까지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형의 재산을 밑천 삼아 땅을 더 사들이고 소작인을 늘렸습니다. 장리쌀을 놓아 이자를 받고 소작료를 올려받으며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김 씨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논을 가진 대지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김대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김 씨는 소작인들을 볶아댔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소작료를 깎아주는 법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땅을 빼앗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욕을 했지만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에게 밉보이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혔으니까요. 어떤 늙은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다니. 하늘이 무심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것인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알 일이었습니다. 박 씨가 정착한 곳은 마을에서 1시간은 좋게 걸어야 하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빈집이 하나 있었는데 지붕이 허물어지고 벽이 기울어진 집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집을 손질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라비들은 자기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 먹고 살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숯 굽는 일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가마에 넣고 사흘을 태워 숯을 만들었습니다. 그 숯을 등짐에 지고 장터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었지만 박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화로에 불을 피우다가 화로 안쪽 바닥이 이상하게 두툼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박 씨는 손을 집어넣어 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화로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니 검은 그을음 사이로 가느다란 틈이 보였습니다. 그 틈에 손톱을 걸어 당기자 바닥이 들렸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기름종이로 단단히 싼 물건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서였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로 빽빽하게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박 씨는 촛불을 끌어당겨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난 것이오. 울지 마시오. 내 마음은 늘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니. 박 씨는 그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아우가 탐욕스러운 것을 알고 있었소. 내가 죽으면 반드시 당신을 내쫓으리라 짐작했기에 미리 준비를 해두었소. 그 다음 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몰래 현금으로 바꿔둔 돈을 한양에 있는 믿을 만한 객주에게 맡겨두었다는 것. 그 객주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암호까지. 당신이 이 글을 찾았다면 한양으로 가시오. 거기서 새로 시작하시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소. 유언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박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으면서도 아내를 걱정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2번째 기름종이 안에는 또 다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박 씨가 살고 있는 산골 지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표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북쪽으로 바위 셋이 나란히 선 곳. 이 표시 아래 내가 묻어둔 것이 있소. 작은 단지이니 찾아보시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셋이 나란히 선 곳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파니 한 뼘쯤 깊이에서 작은 옹기 단지가 나왔습니다. 단지 안에는 은자 10냥과 금가락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단지를 꼭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그것이 남편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꼭 일어서겠습니다. 이른 봄이었습니다. 박 씨는 산골 집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등에 짐 보따리 하나, 품에 유언장과 단지, 그리고 낡은 화로는 집 안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지만 박 씨는 문을 나서면서 화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주신 선물 덕에 갑니다. 한양까지는 열흘 길이었습니다. 박 씨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주막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봄꽃이 한창 피어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유언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종로 어귀의 큰 객주였습니다. 주인장은
쉰 중반의 뚱뚱한 남자로 박 씨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김서방댁 마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 씨가 암호를 대자 객주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방님께서 언젠가 마님이 오실 거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객주 주인이 꺼내온 것은 제법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맡겨둔 돈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박 씨는 그 돈을 미천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목 가게였습니다. 비단이며 무명이며 옷감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장사에 타고난 눈이 있었습니다. 어느 옷감이 곧 귀해질지, 어느 지방에서 물건을 싸게 구할 수 있는지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할 때 정직했습니다. 값을 속이지 않고 물건에 흠이 있으면 먼저 말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쌓았습니다. 단골이 늘었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종로의 박씨 마님 포목전은 상품을 안 보고 그냥 사도 된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가게는 하나에서 셋이 되었고 셋에서 열이 되었습니다. 한양뿐 아니라 개성, 평양, 전주까지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단아한 옷을 입었고 큰 집에 살면서도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이면 조용히 어딘가를 다녀왔습니다. 남편 기일에 고향 근처 산에 있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봄, 전라도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큰 부자가 내려온다더라. 이 근방 땅을 비싸게 사들인다더라. 이미 몇 필지는 계약이 됐다더라. 소문은 마을마다 꼬리를 물었고 결국 김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한양 부자가 땅을 비싸게 사들인다고? 내가 가진 땅이 얼마인데? 김 씨는 불이 나게 사람을 풀었습니다. 알아보니 한양에서 내려온 박 씨 상단이 이 지방 일대의 땅을 매입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 북쪽 산자락을 시세보다 2배나 비싸게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배. 김 씨는 반사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나한테도 북쪽 산자락 땅이 있지. 그놈들이 그걸 2배에 사준다면.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가진 북쪽 산자락 땅은 넓지 않았습니다. 더 사야 한다. 땅이 많을수록 더 비싸게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때부터 탐욕이 김 씨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고, 김 씨는 주변 땅을 더 사들이기 위해 갖고 있던 논밭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가 높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2배에 팔면 이자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빚까지 내어 북쪽 산자락 일대의 땅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슬쩍 말렸습니다. 나리, 그 산자락은 돌이 많아서 농사가 잘 안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닐세. 파는 거야. 파는 것. 아무도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 씨 상단의 대리인이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나리, 우리 마님께서 나리의 땅을 사고 싶다 하십니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까? 김 씨는 안으로 껄껄 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한양에서 온 마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당일 아침, 김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장 좋은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까지 단단히 빗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다. 계약 장소는 마을에서 가장 큰 주막이었습니다. 김 씨는 하인 둘을 앞세우고 일찌감치 나타났습니다. 안쪽 방을 빌려 주안상을 차려 기다렸습니다. 제 아무리 한양에서 온 거부라지만 내가 이 지역 땅을 쥐고 있는 이상 내가 갑이지. 김 씨는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가 문을 열어 내다보니 주막 마당에 화려한 가마 하나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마 주변으로 시종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허, 대단한 행차로군. 김 씨는 자리를 고쳐 잡고 앉았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시종 하나가 뛰어나와 가마 앞에 작은 발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단정한 쪽머리에 고급스러운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4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자태가 단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 씨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설마 저 여인이?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 얼굴이 끌려 나왔습니다. 10년 전 장례식 날 울고 있던 형수의 얼굴, 김 씨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종 하나가 뒤따르며 자리를 깔았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김 씨를 더 조여왔습니다. 김 씨는 애써 침착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이까?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왔습니다.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자 김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하지만 차마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도련님? 그 말에 김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 호칭을. 여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씨의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형수님이셨구나.
그간 어떻게 지내셨소이까? 박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것이지요. 박 씨의 시종이 두꺼운 문서 꾸러미를 꺼내 놓았습니다. 도련님이 지난 한 달간 사들이신 북쪽 산자락 땅 말입니다. 이 계약서들을 한번 보시지요. 박 씨가 문서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김 씨는 영문을 모른 채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다 보니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가 지난 한 달간 사들인 땅들에 원래 소유자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모두 박 씨였습니다. 김 씨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박 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박 씨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도련님이 비싸게 사들인 그 북쪽 산자락 땅들, 제가 미리 사두었던 것입니다. 김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한양의 거부가 이 지역 땅을 2배에 사들인다는 소문 말입니까? 제가 낸 소문입니다. 박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같은 분이 어떤 소문에 움직이실지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박 씨가 먼저 돌산들을 헐값에 사두고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욕심에 눈이 먼 김 씨가 빚까지 내어 그 돌산을 비싸게 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비싸게 산 돌산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도 안 되는 돌산이라고 거들떠도 안 보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욕심을 내셨으니. 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0년 전 일은 제가 정말... 박 씨가 그 말을 막았습니다. 10년 전 일은 오늘 꺼낼 얘기가 아닙니다.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집하고 논밭이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이 10년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김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도 없는 과부가 이 큰 집을 차지해서 무엇 하나 하셨지요. 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식도 없는 시동생이 이 큰 돌산에 무엇을 하려나. 어서 나가시오. 김 씨는 쓸모도 없는 돌산을 사들이느라 빚을 너무 많이 내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진 논밭을 전부 내놓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논밭을 전부 넘긴 뒤에도 빚이 남았습니다. 집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형에게 물려받아 형수를 쫓아냈던 그 큰 기와집.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형님 제삿날도 안 챙기더니 인과응 보로군. 소작인들한테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꼴 좋다. 그 누구도 김 씨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고향 마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무덤 앞에
박 씨는 재물을 차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방님, 저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마을의 가난한 소작인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 높은 소작료에 허덕이던 사람들. 박 씨는 그들에게 적정한 소작료를 돌려받고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당도 하나 세웠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돈 없이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는 저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쫓겨났던 그 마님이 이렇게 돌아오셨대. 박 씨는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고향 마을 일을 계속 챙겼습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사람을 보내 마을 형편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남편의 기일에는 직접 내려와 제사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를 덕망 있는 귀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도 지방에서 오래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탐욕의 대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김 씨를 함정에 빠뜨린 것은 박 씨의 지략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소문 하나에 눈이 멀어 빚을 내어 돌산을 사들인 것은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착하게 산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 박 씨가 산골에서 숯을 구우며 살아온 세월, 한양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한 세월, 그 세월이 쌓여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욕심으로 빼앗은 것은 반드시 돌아오고 성실하게 쌓아온 것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하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주제곡 화로의 불꽃도 많은 감상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부는 마당 위로 던져진 내 이름 하나 깨진 화로 품에 안고 눈물로 길을 물었네. 건백 묻은 얼굴 위로 서러움은 숱이 되어 가슴속 깊은 곳에 곡수의 불을 지폈네. 남겨진 유언장 속 숨겨진 그 약속이 어두운 산길 위로 다
바람 부는 마당 위로 던져진 내 이름 하나 깨진 화로품에 안고 눈물로 길을 물었네. 검댕 묻은 얼굴 위로 서러움은 숨못이 되어 가슴속 깊은 곳에 복수의 불을 지댔네. 남겨진 유언장 속 숨겨진 그 약속이 어두운 산길 위로 달빛처럼 내리네. 이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설 시간. 감히 누구를 내쫓느냐 보거라 나의 운명을. 비단처럼 휘날리며 세상의 주인이 되리. 타오르는 불꽃처럼 꺾이지 않을 내 이름. 천년의 하늘 싣고 영광의 꽃을 피우리라. 바람에 흩날리는 저 꽃잎 사이로 이제야 당신 곁에 미소 짓고 서 있네.